난 괜찮아. 총탄이 가슴을 꿰뚫은 절체절명의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묻은 몸을 등 뒤에서 받쳐 안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22살의 여대생 신재순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날은 인생이 통두리째 파괴된 비극의 시작으로 사람들은 그녀를 궁정동의 여인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오늘은 궁정동 여인으로 불린 신재순 생애와 근황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신재순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모델 활동을 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가졌던 그녀였지만 사실 그녀에겐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력가 집안의 아들과 결혼했다가 짧은 생활 끝에 이혼한 싱글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대학 2학년 때 결혼하며 학교를 휴학했으며 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정적이지 않아 갈등을 겪었고 결국 딸을 데리고 집을 나오며 짧은 결혼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후 딸은 친정어머니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여 친가로 보냈고 신재순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업에 열중하던 그녀 앞에 운명의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는 바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선호였습니다. 김재규 부장의 제자이기도 했던 박선호는 대통령의 연회에 참석할 인물을 물색하는 이른바 채용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채용사는 조선 연산군 시대의 미녀를 뽑아오던 관직명에서 유래한 은어입니다. 선발 대상은 주로 연예계 지망생이나 모델, 대학생, 신인 배우 등이 타겟이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사전에 면접을 보기도 했으며 보안 유지를 위해 엄격한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후 연회가 끝나면 거액의 수당을 지급했으나 동시에 여기서 본 일을 발설하면 죽는다는 강력한 보안 교육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맡은 박선호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이 일을 수행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재규에게 이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며 사표를 여러 번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김재규가 나를 봐서 조금만 더 고생해달라며 만류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박선호는 지인을 통해 신재순을 추천받았고 이후 신재순은 안가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신재순은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높은 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며 예절을 갖추면 된다. 그렇게 신재순은 궁정동으로 향했고 가수 심수봉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경 연회가 시작되었고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신재순, 우측에는 심수봉이 앉았습니다. 맞은편엔 김재규, 차지철, 김계원이 자리했죠. 처음에는 비교적 화기애애했습니다. 신재순은 대학생다운 풋풋함으로 박 대통령의 술잔을 채우고 대화에 응했습니다. 신재순은 훗날 숙이 그곳에 그녀가 있었네를 통해 당시 분위기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공이 뭐냐, 몇 학년이냐고 물으며 직접 시밭을 이가를 따라주었습니다. 대통령은 지쳐 보였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노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고압적인 태도로 김재규 부장을 몰아붙였고 김재규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살얼음판 같은 정적을 깬 것은 갑작스러운 총성이었습니다. 저녁 7시 40분 김재규가 총을 뽑아 차지철과 박 대통령을 향해 총을 발사합니다. 신재순은 처음엔 그것이 장난인 줄 알았지만 대통령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극한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후 김재규의 총이 고장나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안가 안엔 공포 섞인 적막이 흘렀습니다. 신재순은 대통령을 뒤에서 껴안고 울먹였습니다. 각하, 괜찮으십니까? 이에 대통령은 신음 섞인 목소리로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난 괜찮아. 이는 대통령의 생전 마지막 공시 규언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재규가 돌아왔지만 신재순과 심수봉은 화장실로 몸을 숨겨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녀는 당시 김재규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을 든 김재규 부장의 눈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다시 들어왔을 때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신재순의 삶도 끝났습니다. 그녀는 곧장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갔습니다. 수사관들은 22살 여대생에게 너도 공범이지, 간첩 아니냐며 가혹한 취조를 이어갔습니다. 총소리보다 더 무서운 폭언과 위협이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신재순은 훗날 인터뷰에서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총소리보다 더 무서웠다. 이후 신재순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총을 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 버러지 같은 놈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김재규 발언에 대해
훗날 신재순은 보안사에서 시켜서 발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순이 풀려난 뒤에도 지옥은 끝나지 않았고 세상은 그녀를 대통령의 여자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가뒀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다닐 수 없었고 집 주변엔 형사들이 깔렸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소중한 딸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했습니다. 심수봉의 경우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갇히게 되었고 극심한 트라우마로 한동안 기타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수봉이 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약 3년 반 동안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신재순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그날의 전우 바로 심수봉이었습니다. 심수봉은 신재순에게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고 신재순은 그녀를 통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재순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수봉 씨 덕분에 신앙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다. 한국에서 더는 숨 쉴 수 없었던 그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싶어 이름도 바꾸고 재미동포와 결혼해 둘째 딸을 낳았지만 그 결혼 역시 순탄치 않아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마트 점원부터 시작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자녀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그 유명한 신재순이라는 사실을 몰랐었죠. 그러던 1994년 그녀는 침묵을 깨고 자전적 소설을 발표합니다. 이 책에서 그녀는 궁정동의 내부 구조, 당시 사람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자신이 겪은 정신적 외상을 솔직하게 서술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비극의 현장에 던져진 희생자였음을 호소했죠.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세상은 나를 범죄자처럼 취급했다. 그리고 신재순은 미국에서 3명의 손녀를 둔 할머니로 살아가며 미국 LA 근교에서 구이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큰딸은 몇 년 전에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났고 한때 대형은행의 간부로 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여전히 말합니다. 내 시계는 1979년 10월 26일 그 밤에 멈춰 있다. 권력자들의 총성과 야욕 속에서 한 여인의 청춘은 그렇게 바스러졌습니다. 신재순, 그녀는 목격자였을까요? 아니면 역사가 남긴 가장 아픈 피해자였을까요? 신재순이 11.6 사건에 대해 남긴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11.6 사건은 나에게는 운명적인 사건입니다.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입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사건으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그 사건이 나지 않았다면 연예계 쪽으로 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참석한 자리에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거기서 부하에게 총격을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후 11.6 사건을 무던히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은 내가 태어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처음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또 총격 사건이었기 때문에 총에 대한 공포가 여전합니다. 땅 소리만 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